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시점에 이 특집이 편성됐어요. 네. 미국 시장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오를 만큼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올 것도 다 나왔어요. 네. 시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야,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과 금융시장을 볼 것인가? 사실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3부 3자 대면, 이른바 3자 대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이거 특별 편성 좀 해라. 시간 너무 짧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저희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라고 이렇게 이 시간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네. 네,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 유동근 부장 입지가 너무 좋아지셨어. 지난 주말에 또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주간 상승률이 꽤 높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3% 내외 네. 정도로 제가 올랐죠. 웬만해서는 제가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쭉쭉 치고 나가니까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건 도대체 쫓아갈 수가 없고 최근에 수익률 회복도 굉장히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일단 여유가 생겼어요. 살이 다시 찌는 것 같아, 사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유원 부장님의 그 어떤 인사이트를 좀 더 부각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 반론 아닌 반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뭐 제가 많이 띄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즐거웠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1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할 얘기 다 합시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수익률은 굉장히 제고가 되면서 좋았는데 네. 경계감이란 것도 조금 생기지 않으시나요? 지금 네. 뭐 거의 뭐 연초 회복률 이상으로 올라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고객분들이 1월달, 2월달에 가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플러스 전환돼서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지긴 했지만 지금 딱 타이밍이 정확하게 각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고민이 많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주말마다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모델도 돌려보고 사실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분석한 따끈따끈한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네, 지금 내리는 결론은 네, 뭐 섣불리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내년 1월 2월쯤 됐었을 때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서 저도 다들 많은 분들께서 뭐 저에 대해서 콜 동원 뭐 롱만 부른다 올라갈 것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사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죠. 근데 뭐 올해에 있어서는 상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얘기는 했었고 그렇지만 많이 회복을 할 하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조금 톤이 저도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나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도대체 언제 올 거냐 우선 첫째. 두 번째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과거에는 수익률이 빠질 때 저희가 제가 직접 운영을 제 이름을 달고 시작한 게 2019년 9월 달이니까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두 차례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락할 때 같이 빠지긴 빠졌으니까 덜 빠진다 하더라도 빠졌으니까 물론 이제 올라갈 때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제고가 훨씬 많이 됐지만 결국 이렇게 빠질 때 수익률도 같이 빠지니까 이번에는 정말 대세 하락장이 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 그때는 이제 수익률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안 빠지게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었을 때 하는 액션이고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 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계속해서 좀 빨라야 내년 1, 4분기쯤 돼야 된다. 아무리 빨라야.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지금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 고점을 뚫을지 아니면 전 고점 살짝 밑에까지 올라가서 끝날지에 대한 저는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조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근 시장이 제가 어저께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에서 전저점 빠진 부분에 최근에 한 50%를 되돌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락폭의 절반은 이미 회복이 됐다. 한국 시장은 안타깝게도 코스피, 코스닥 뭐 한 34%, 뭐 24%, 한 평균 30%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절반 되돌렸고 한국은 30% 되돌렸는데 네. 일단 본부장님 보시기에 최근에 시장의 성격을 대세 상승장보다는 대세 하락장을 앞둔 약간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정도로 그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뭐 진짜 랠리로 훅 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의견이 지금 네, 있으니까 그쵸. 혹시 어느 쪽의 의견이 강하신 그러니까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을 짜는 사람이잖아요. 30년 가까이 종목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경제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또 아니면 경기의 침체로 접어들 때는 당연히 대세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사실 올해 1, 4분기부터 2, 4분기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숫자상으로 테크니컬하게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목 성장률이 워낙 높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경기 침체라고 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대세 하락장을 동반하는 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이제 던져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좀 빨라졌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빨라졌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실질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명목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특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 10년 마이너스 2년은 이제 확실하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올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내년 초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헤징 전략이던 주식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서 뭐 다른 방법을 쓰던 아니면 주식 비중을 확연하게 줄이던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세 하락을 얘기하기에는 심리가 너무 나빠요. 제가 심리가 보기에는 나쁘다고요? 그렇죠. 예, 심리가 너무 나빠요. 심리가 훨씬 뜨거워져야 돼요. 대세 하락은 소위 말하는 대세 하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황홀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부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작년 12월이었잖아요. 작년 12월에 너무 행복했지 않습니까? S&P가 사상 최고가 가고 나스닥도 11월에서 최고가 갔고 저한테 많은 사람이 힐난하기를 아직도 국장에 머물러 있어요? 뭐 이러면서 정말 좋았. 미국 시장 사기만 하면 20% 올라요. 했던 그 장에서 지금 크게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경색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대세 하락장이 오려면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서 네. 사람들 다시 춤추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대세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각도기님께서는 한국 시장 위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는 한국 시장의 전략을 짰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게 2014년, 13년부터고 헤지펀드 운영할 때는 아시아 지역을 했었으니까 2008년도부터는 아시아 전체를 봤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속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은 빠지는 걸 매번 맞춰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빠질 때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제가 항상 뭐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년 주기로 투자를 하면 한국 시장은 한번 리레이팅 일어나는 딱 그 기간 그때 들어가서 수익률 100% 먹고 그 다음에 거의 나머지 시간은 투자를 안 해도 또다시 수익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뭐 10년 중에서 한 2년만 투자해도 예, 되는 거라면 저희가 왜 제가 계속 보면은 불리시하게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보는 것처럼 보이냐면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2014년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8년째 됐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바로 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그때에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투자를 할 때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전략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확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빠졌고 7개월 빠졌잖아요. S&P가 6개월, 뭐 나스닥이 7개월 빠졌는데 지금 돌리는 속도를 보시면은 빠진 거에 굉장히 더 짧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저희는 대세 하락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보자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아까 지금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뽑아왔어요. S&P 500을 한번 보시면은 일봉을 보면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볼린저 75일 무빙 에버리지를 써서 이제 많이 좀 제가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거의 상단까지 왔어요. 게다가 200일선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고점 온 거 아니냐. 이제 베어마켓이라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연말까지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이 수치 그리고 또 2023년 상반기까지 시도할 수 있는 수치를 주봉으로 보면 다르게 나와요. 예, 주봉으로 보면은 똑같은 볼린저 밴드를 쓰면은 저희는 바닥을 찍었고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면은 전 고점인 4,800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 근데 이건 차트잖아요. 차트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뭘로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 펀더멘탈로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는 뭐 이게 좀 숫자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으나 저희가 들여다본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아무리 낮게 봐도 4,800은 시도를 한 번은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는 내년 초까지든. 네. 그래서 그게 만약 끝나는 거라면. 그리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 나온다는 거죠. 4,200. 그래서 이미 벌써 나쁜 걸 반영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숫자를 S&P 5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으로 보면 훨씬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빠진 폭의 한 4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45% 정도 제가 네.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보니까. 네.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등을 23.5%를 했어요. 그래서 볼린저 상단을 찍었습니다. 일봉으로 계산했었을 때. 근데 연말에 아마 요 고점 있죠. 다시 꺾여 내려오기 전에 요 고점까지 시도를 할 거고 저희는 2023년에 아마도 전 고점인 16,000포인트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스닥이 과거에 항상 이제 빠졌던 여러 예가 있잖아요. 1974년 이후에 보시면 이제 평균 하락한 길이의 평균 폭이 200일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번에 빠졌던 게 209일이고요. 물론 더 길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경기 침체와 동반됐었을 때고요. 그리고 평균 하락폭으로 계산했을 때 35.5%가 나오는데 이번에 빠졌을 때 34.8%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마무리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볼린저 중단까지, 그러니까 중단이 이 14,000 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16,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뒷받침되는 펀더멘탈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경기 침체가 없다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나스닥 적정가가 16,000이 넘어요. 다시. 그리고 위험도를 더했었을 때 아마 14,000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의 조정이 일어나서 반등한 거는 충분히 펀더멘탈 뒷받침되는 수준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딜레마는 내년 초까지는 경기 침체 나올 시그널들이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근데 앞으로 좀 길게 봤었을 때 내년 말에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주식을 다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처음에 되돌아가서 미국 시장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지는 거를 예측을 하려고 해서 미리 던져 놓는 게
사실 시작됐었을 때 그때 던지는 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정말 베어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정말 대세 하락장을 얘기할 때는 확률적으로 9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주기로 따지면 10년 길이라 그러면 그 중에 1년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 결론적으로 대세 하락장이 확실히 좀 눈앞에 왔을 때 확인하고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네. 미리 먼저 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먼저 시장에서 나와버리면 오히려 다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왜냐하면 시장은.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사실 경기 침체가 왔죠.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경기 침체였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경기 침체죠. 왜냐하면 셧다운을 시켰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 2달 만에 빠졌고 돌릴 때 2달 만에 다 돌렸단 말이죠. 그거를 누가 던졌다가 다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야, 만약에 매니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건지 모르겠으나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5월, 6월, 7월 달에 계속 저희 이제 방송 찍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게 제가 5월, 6월, 7월 달도 시장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네. 이건 대세 하락장의 시그널들이 아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월 달에 던지셨던 분들은 너무 빨리 던졌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고객을 제가 만났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던질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논의가 약간 겉도는 것 같아서 직접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시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돈이 너무 많아요, 미국 시장에 여전히. 아직 긴축도 안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게 터지니까 깜짝 놀란 거죠. 모르는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인상 속도가 빨라지니까 놀랬고 또 보지도 못했던 75bp 금리 인상하니까 깜짝 놀라서 또 떨어졌고 그래서 두 방 맞았는데 크게. 근데 이제 적응된 거예요. 75bp 인상 뭐 더 이상 안 나올 거 나와도 상관없다. 일부 시장에서 녹여놓고 있으니까 50bp도 이미 다 녹였고 우리 말씀하시는 자빅배배가 이미 다 시장에 녹아져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통화 긴축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9월달에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적응된 상황에서 더 이상 뭐 특별할 게 없어. 근데 우리 많이 빠졌어. 돈도 많아. 그러니까 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면에서는 슬슬 나빠지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 그리고 3개월 1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네. 이 상황들이 사실은 향후의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금 돈 많아서 갈 때 이게 세게 가면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일종의 네. 반전될 수 있는 좀 느리게 가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빨리 깨지는 장이 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방법은 저희가 돌려보는 뭐 잔존가치 모델도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왔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했던 결과 값으로는 아까 보면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테크니컬한 분석 말고 펀더멘탈한 분석도 그렇고 전 고점 근처까지는 이번에 시도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가 됐는데 그 전 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주식 비중을 덜어내면서 제가 운영하는 건 글로벌 자산 배분이니까 아마 심지어 채권을 살 수도 있을 거고 네. 지금은 계속 아직도 안 좋아 보이지만 다른 뭐 금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니면 그냥 헤징을 아예 하는 그래서 인버스를 사서 일정 부분 헤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걸 봐야지만 급격하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10년에 1년을 할 건데 그걸 조심하게 해야지 빨리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전혀 운용이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각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면은 지금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10년 마이너스 2년이 확연하게 지금 마이너스 0.4%란 말이죠. 네. 이 숫자가 나왔었을 때 단 한 번도 몇 년 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없죠.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특히 이 2000년도 닷컴 버블 떨어질 때 이때가 이제 훅 빠지더니 나중에 3개월도 같이 훅 빠지고 요 3개월이 빠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먼저 10년 마이너스 2년이 훅 빠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지금 0.25, 0.3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다시 올라가 주면 제가 볼 때는 또 가요. 그래서 이제 꼭지가 끝나는 타이밍이 네. 내년 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확 빠져요. 네. 단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뭐 내지 1년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될 때는 저는 얼마나 지수가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에 과거에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16개월 정도 뒤에 고점이 끝났어요. 네. 아니면 그리고 좀 더 지나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보시면 항상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가 경기 침체가 시작된 시기하고 맞물리거나 아니면 거의 1년 가까이 더 빨리 오거나 요게 지금 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이 다 역전이 됐다고 칩시다. 아까는 3개월이 아직 안 됐지만 네. 뭐 조만간 확실하게 이제 역전이 됐다고 칩시다. 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16개월 뒤에 경기 침체 또는 플러스 알파로 대세 하락장이 같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좀 더 빨리 대세 하락장은 먼저 시작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년 상반기에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도 중요하죠. 그 기간에. 그 14개월밖에 안 되는 16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금리 역전되고 네. 나서 네. 장이 올라갈 때. 네. 네. 보시면 이 평균값이 과거 4차례가 모두 S&P가 최소 27%였고 최고 41%나 올랐고 나스닥이 최소 18%였고 최고 285%나 올랐단 말이죠. 이걸 누가 버티겠냐 이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지금 똑같잖아요. 이번에 던졌어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던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던졌어요. 대부분. 그 심지어는 막 인버스도 막 사셨어요. 1조 인버스를 두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20%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60% 깨지죠? 그러면 그걸 던지거나, 그 던진다는 무슨 얘기가 사는 거죠. 네. 아니면 따라 쫓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점이 형성됐을 때 쫓아갔으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타이밍은 섣불리 막 대세 하락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리 역전 후에 침체가 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은행은 단기의 예금을 땡겨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대금리 차로 마진을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 버리면 역마진이 나니까 은행 입장은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대출이 적게 나가게 되니까 시중의 총통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권은 민간도 경기가 침체되고 일정 부분 지나서 주식시장도 깨지는데 보통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들이 왜 오냐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기간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주식의 상승 흐름은 파이널이 제일 세게 나오거든. 위 곡선이 위로 치솟는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나스닥 적어도 한 18%에서 무려 250%까지 그렇게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도 팡 튀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식을 안 들고 포지션을 잡았을 때 개인들이 과연 그 심리를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은?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주식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연준에서 금리를 꽤 많이 올리겠다는데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까지 낮게 형성되는 게 미국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고 우리 박 박사님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제수적인 왜냐면 거죠? 예. 예,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 게 네.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지난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채권의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 3배짜리 레버리지를 많이 사셨고요. 또 여기다 대놓고 또 심지어는 그때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제 괴리가 좀 벌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사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을 또 많이 사셨어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지금 이게 양쪽의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거라 그러면은 좀 사실 이 하이힐드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진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조금 부연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아까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이제 경기 침체와 이어지는 고리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약간 시장에서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차하고 은행의 예대율에 적용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은 그렇죠. 만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차는 단기 금리는 뭐 2년, 장기 금리는 1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적용되는 장기 금리 얼마일 것 같으세요? 더 짧겠죠. 더 5년, 짧습니다. 예, 5년이나 뭐. 네.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에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기 금리는 1년 이상이 장기 금리라고 해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은 짧은 금리는 CD 3개월 금리가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출 금리에 연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조달하는 그 은행채 금리는 또 예를 들면 예금 적금 금리는 길어야 2년 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얘기하면서 2년 10년 역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권에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1년 이하의 단기 금리와 한 2, 3년 구간의 중기 금리가 바로 그 장단기 금리다. 네.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근데 지금 부분을 그건 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미국 얘기 하시는 다 한국이 그렇고 한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정확하게 대출 만기가 물론 이제 모기지 금리는 모기 30년 금리까지 네, 있긴 금리가 하지만 길죠. 이제 그건 조금 다른 경우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왜 제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지금 은행권에 그러니까 이자를 벌어들이는 대출, 그러니까 운용 에셋 자산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는 그 비용하고 보시면 평균적으로 훨씬 더 짧은 게 예금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3개월을 보는 거고요. 네. 왜냐면 마진 축소가 빨리 되니까.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CD금리라고 네. 그러니까요. 한다면 미국은 라이보 6개월짜리 금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금리의 만기는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되냐 이제 이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금 만기 2년짜리 금리는 3.2% 정도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3% 깨고 내려갔다 다시 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는 3.5까지 갔던 게 2.6대까지 네. 떨어졌다가 올라왔지만 2.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년짜리는 3.2, 네. 10년이 2.8이니까 한 40pp 정도 네, 40pp 넘게. 역전이 되어 네. 있고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2년 10년 금리보다는 3개월 10년 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근데 3개월하고 10년은 3개월 금리가 지금 한 2.6대니까 아직은 플러스 한 10pp, 15pp 정도인데 일단 제 전망은 9월 FOMC에서 적어도 50pp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의 100%지 않습니까? 50pp 하냐 75pp 하냐 하니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2.75에서 3%가 될 거고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당연히 지금은 높아질 거고 3개월짜리 금리도 현재 2.6에서 거의 3%를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채 10년짜리가 3%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는 한 3개월과 10년짜리의 역전은 역전도 됐죠. 9월 FOMC 직후에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표 중에 3개월과 10년이 역전돼도 실질적으로 대세 하락장에 오기까지는 평균 18개월 정도의 시차가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네. 그럼 사실은 9월부터 역전돼도 16개월이면은 내년도
거의 내년도 겨울이나 내년도 말 정도니까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베어마켓 랠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올해 내년까지도 상승할 룸 지금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네. 전고 좀 뚫고 올라가도 사실 할 말이 없겠죠. 네. 과거의 스캔들을 본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게 과거에는 경기가 좋은 결과물로 금리를 올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네. 경기를 훼손시키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더 빨리 올 수 있다. 더 빨리 올 수 경기 있다. 네, 좋아요. 라는 얘기를 저는 일단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죄송한데 제가 말을 오랜만에 좋은 하니까. 인사이트입니다. 좋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는 저렇게 안 오르고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동안 미국채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그건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신뢰 안 했죠. 네, 네. 원래 네. 채권쟁이 글을 읽어보니까 네. 연준을 엄청 무시하더만 채권쟁이들은. 아니, 걔들 뭐 또-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저 때. 이런 톤으로 얘기해요. 우리 주식시장은 약간 추앙하는 느낌이 있고 네. 왜냐하면 쟤네들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뭔가 돈을 쇼미더머니 벌수 하니까 뭐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 채권시장 쟤들 바보야. 막 이런 톤이 많더라고요. 그럼 뭐 주식쟁이는 뭐 별반 다른가요? 뭐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채권을 막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 네. 주식으로서 돌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그걸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16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9월 달에 역전이 되면, 16개월 하면 어쨌든 2023년 말이 아니라 2024년 초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그때부터 대사락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1년 전에 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번 상승장은 내년 초에 끝난다는 거죠. 만약에 빨리 보면.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버티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박 박사님 생각보다 훨씬 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번에 연준이 잘 해서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가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뭐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멈춘다 이런 레파토리가 또 나와버리면 또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룸이 있고 그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핫한 거고 만약에 그게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빠르게 바꿔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템포를 너무 빨리 팔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네네. 다시 정리해 보면 사실 연준은 항상 비둘기였지 언제 매파였냐. 이번에 하는 것도 매는 아니고 매 코스프레일 뿐이다. 라는 거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진짜 하방으로 빡 꺾이는 거 보면 금리 올리던 속도를 확 줄인다. 그러면 시장은 신나하겠죠. 신나면서 한번 랠리를 더 뽑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양쪽에 다 걸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년간 디플레 환경에서 살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20년간의 노말이라고 표현했던 그게 끝나고 그냥 예전에 있었던 2000년 이전에 있었던 노말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진짜 잘하면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이 오면 채권이 지난 40년간 구가했던 영광의 시대가 이번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너무 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질문한 게 아니라 아니 뭐 저기 뭐 그걸 답을 하려면 서머스 교수 아닌데 내가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각도기님의 질문을 가끔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그 경쟁? 대체 관계, 경쟁 관계로 약간 좀 채권이 안 돼야 주식이 되는 이런 느낌을 저는 약간 받아요. 그건 근데 아니고. 약간 있는데 완전히 그렇진 있다니까. 않아요.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알았어. 네. 근데 저는 사실 주식과 채권은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였던 네, 적이 그쵸.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금리가 고점 대비 거의 50bp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그러면 뭐 미국 주식이 시장도 이렇게 그렇고 올라갔을까? 한국 시장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저는 역설적으로 그럼 주식할 이유가 또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뭐 적정한 서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일드갭해서 적정한 금리 수준이 있을 저는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네. 결국 쭉 얘기를 해보면 너무 빨리 주식은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건 이제 본부장님 네, 생각이시고.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이제 박 박사님께서 맞으시려면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질 거다. 그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빨리 올려야 될 거다.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카노미스트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숫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제가 계속 했던 얘기는 고점은 지났죠. 네. 그렇지만 그 고점에서 떨어지는 속도와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9월 달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본부장님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네. 입장인데 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물가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네. 연준 내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은 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75bp 인상 가능성 끝났네. 네. 뭐 아니, 좋아요. 해도 뭐 오케이. 근데 50bp 인상 한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은 그거는 이제 미 연준의 리액션이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확하게 내년 초쯤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그러니까 마치 시장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네. 물가도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를 예측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변수가 거기에서는 유가도 네. 봐야 되고 또 통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세게 나올지도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결국은 연준은 네. 물가 안정하고 고용시장, 고용 극대화가 두 가지 맨데이트인데 네. 지지난주에 나온 고용지표 보게 되면 실업률 3.5. 네.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수 막 예상보다 2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을 신경 쓸 지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전혀 찾아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달성돼 있으니까. 근데 물가를 보니까 9.1에서 8.5로 떨어졌어요. 시장 참가자들이 막 좋아해. 야, 물가가 이제 드디어 고점 봤다. 근데 연준은 과연 8%의 물가를 보고도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없다고. 없죠. 뭐 그래서 릴- 제가 없죠. 말씀드리는 릴 거는 카시카리도 얘기했고. 그거는 네. YOY 숫자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네네. 제가 자꾸 박사님께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데이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이 엄청나게 오른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거의 9.1%. 뭐 네. 9.1%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돈 만트가 정말 중요했어요. 만돈 만트가 1.3%는 올랐어요.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은 네. 뭐 도대체 얼마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게 잘못 좀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절반이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달에 나왔던 발표된 7월 7월 숫자죠. 7월 숫자는 만돈 만트가 0%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면 앞으로 더 이상 물가가 안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만돈 만트로. 네. 만돈 만트로. YOY 얘기 아닙니다. 만돈 만트로 0%가 되면 이걸 그냥 쭉 그냥 시계열로 그려보면은 내년 초가 되면은 3.1%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물론 여기에 또 얘기하실 게 이제 렌탈 얘기 나올 거고 뭐 임금 상승률 관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내년 초에 제가 볼 때 미 연준이 만약에 3.1% 내년 초에 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금리 올리는 속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5.9%다. 그러면 만돈 만트가 0.3%씩 늘어난다. 이게 과거의 평균이었어요. 이거 사실 과거 평균은 만돈 만트가 거의 얼마가 나왔었냐면 0.1에서 0.2 사이였어요. 그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복귀한다면 네. 사실 5.9%보다 더 낮단 말이죠. 그러면 뭐 연준이 급하게 금리 올릴 그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내년 초에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 숫자가 3.3%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초가 되면 무조건 저는 포트 다 엎을 거거든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3.1%가 나올 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자, 이게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추정한 그거는 이제 기본 가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턴먼스가 계속 0%를 기록한다면 3.1 떨어지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월에 한 0.2에서 0.3%씩 올라왔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듯이 플러스 성장이 정상이지 마이너스 성장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계산했었을 때 5.9%가 된단 말이죠. 그쵸, 0.3. 근데 0.2로 계산하면 이거 사이겠죠. 그럼 4%대 중반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 연준이 뭘 할지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연준은 3%대 저 수준으로 물가가 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죠. 저렇게 가려면 기준금리를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3% 중반대까지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저희가 의견 차이인 거는 3.5%를 경제가 감당 가능하냐? 그렇지.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그 부분에 지난주에 차이가 있는 의견이 거죠. 우리 있었죠. 그래서 예.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네. 아직 3.5까지는 안 갔으니까 뭐 그거는 논란을 좀 뒤로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7월 물가에 대해서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네. 먼턴먼스로는 0%이긴 하지만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7월 달에 유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유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먼턴먼스가 0%라는 얘기는 유가 이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그 얘기는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유가의 하락 영향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 이외의 물가를 올리는 힘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동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렌탈 그죠? 주거비 상승률이에요. 그 주거비 상승률이 5.7%, 그러니까 6% 살짝 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뭐랑 연결돼 있냐면 임금 상승률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 임금 상승률이 지금 6%대 후반이란 말이죠. 네. 뭐 5%대는 시간당이고 전체로 계산하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그리고 떨어지는 폭 자체가 저도 천천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시장이 뒷받침되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는 주가가 빨리 안 깨져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빨리 빠져나오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뭐가 적정한 가치냐를 자꾸 계산하자는 얘기죠.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음모론을 하나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다 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연준이 사실은 이번에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75bp 결정을 백악관 만남 이후에 결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연방으로 다 75bp를 했고 네. 연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럴 리가 없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저희들도. 왜 그랬느냐. 전 그때 바로 11월 선거가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50bp, 25bp 막 아무리 매파적으로 코스프레하고 행동을 해도 시장은 이미 상관없어. 이 분위기가 이번 한 주 동안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에서. 자, 그러면 9월 달에 그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한 달만 쉬어주면 11월까지 미국 시장 랠리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랠리를 뽑게 되면 부의 효과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렌트비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에 또다시 진짜 매가 돼서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70년대, 80년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인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74년도까지 확 올라갔었죠. 그리고 75년도 근처가 굉장히 꼭지 찍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74년 말 정도가 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쭉 떨어졌다가 한 1년 좀 넘게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에 리피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시장에서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국채도 슬쩍 올라가던 것이 다시 떨어졌다가 완전 치고 올라가요. 예, 마찬가지죠. 재밌는 거는 시장은요. 이익도 안 빠지고요. 왜냐면 덜 빠져요. 여기 딱 요 구간 보시면 오히려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도 상관없어. 금리 올라가도 상관없이 그냥 같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거는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한데 주가는
기업 실적이 안 깨지면은 계속 시장이 살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집중한 거는 언젠가는 포트를 바꿔야 되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옛날에는 뭐 숏쟁이 같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거의 뭐 대사락장을 맞추고 싶은 어떤 유명세 타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했는데 그 2년 안에 안 맞추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건 사실 2년 안에 맞추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맞춰야 돼요. 그 6개월 안에 못 맞추면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다 보면서 결론을 내릴 거지만 완전히 숏으로 가려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그걸 하느니 그냥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알파 전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선거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서 딱 제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번에 발표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낮추는 법. 건축법안 3천 몇백억짜리. IRA. 네. 자, 그럼 관련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 부장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왜 그렇게 시장의 강세를 주장하셨는지 오늘 상당 부분 저도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그 얘기 좀 종목 얘기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요 투자 시장은 또 뭐 미국 시장보다는 또 한국 쪽에 좀 비중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대세 하락장은 정말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시장인 거고 특히나 긴축 기간에도 미국은 올랐던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점에서의 반등폭도 미국은 절반 회복했지만 한국은 30% 정도밖에 회복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온도차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전략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도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은 역전된 이후에도 16개월까지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국내 시장도 같은 결로 봐야 되겠습니까? 국내 시장은 저는 지수는 보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IPO 했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 계열을 비롯해서 뭐 크래프톤, 뭐 하이브 이런 것들이 시가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들이 물타기 한 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너무 물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만 봐서는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꽤 높은 지수다. 현재 이 지수가 2,550. 아 지금 뭐가 올랐는데 2,550이냐. 이미 뭐 지금 뭐 그 업종 중에서 미친 업종들 몇 개 있어요. 철강, 건설 뭐 이런 것들 따지면 이미 2,000 미만이에요. 왜냐면 이게 2배, 3배가 속출해 있거든요. 네네.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 그거보다 더 낮은 이거 1950년대 이전 미국에 있었던 거고 2000년대 닷컴 버블 깨지고 한국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났어요. 그만큼 물론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렇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지수로 보면 2,550이면 낮지 않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업종별로 들어가면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업종별로 대응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잘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닷컴 버블 이후에도 성장주 이후에 가치주들 랠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중국의 성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서 중후장대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굉장한 저평가를 이루었던 한국의 전통 굴뚝 산업주들이 너무 현금 보유, 뭐 그다음에 자산 가치 보유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키 맞추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철저하게 좀 방어적인 업종으로 가면 오히려 방어적이지 않은 공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원화 강세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원화 강세가 되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수출입의 플러스 전환. 그걸 위해서 유가에 조금 추가적인 더 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사는 게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는 게 좀 편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포트를 일정 부분 덜어서 원화로 전환시켜서 1,310몇 원대 지금 코스피 200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4%, 5% 정도.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더 갈 수 있으려면 미국 시장이 더 가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 달러 강세 이미 벌써 거의 110 근처 갔던 게 105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겠죠. 100까지. 그러면 또 원화가 지금 1,300원 뭐 이 정도인데 1,300원에 뭐 1,25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증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각도기님께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미국은 하락폭의 50%를 되돌렸고 한국은 30%밖에 못 되돌렸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 지금 본부장님의 의견은 아직도 올라갈 룸이 많다. 그럼 결국 어쨌든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고 보면 그동안에는 한국이 미국보다는 좀 언더퍼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미국보다 오히려 세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미국 가는 거에 일부만 반영하면서 어쨌든 지수는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정도에서 종목 장세를 볼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궁금하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큰 특징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빅테크가 수익을 내는 빅테크들이고요. 우리는 수익을 내긴 내지만 주가만큼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래서 빅테크에 의한 지수 회복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반도체는 저는 이제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헤맬 거다. 사기는 좋은 시점이지만 주가의 좋은 날을 보려면 6개월 정도는 헤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의 여지가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팍팍 치고 나가기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과거에 그 비슷한 예를 들어드리면 코스피가 2000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마지막 사이클이 확 튀었었을 때 2017년에 30% 튀었잖아요. 네. 2600까지. 네, 그때 튀고 더 빠졌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를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뭐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또 저도 좀 다시 들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업종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 당연히 EV,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란 말이죠. 요 4개 업종에 있어서는 한국도 오히려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업종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이 올라가는 퍼센티지만큼 올라간다면 아니면 더 올라간다면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역계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뒷부분에 좀 차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IRA 법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제가 따끈따끈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열심히 돌려서 저희 이제 직원이랑 같이 해서 토요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돌렸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왔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최근에 제법 몇 달은 아니고요. 한 달 동안에 제법 많이 올랐어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매력도가 높은 ETF가 1등, 2등이 태양광과 2차 전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5등, 7등, 8등이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탑 10개 중에서 5개가 2차 전지와 태양광. 그러면 이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뭐 30-40%는 들고 가고 싶을 생각이 생기고요. 여기에 차트도 그려보면은 이게 TAN이라고 태양광 ETF인데 확연하게 이제 뚫고 올라갔어요. 추세선을. 게다가 2차 전지도 완전히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시작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고점을 아직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QCLN은 이게 전기차가 다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뚫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뚫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ICLN이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ETF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확연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 ERTH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인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차트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연결돼 있고 미국이 뭘 원하는가 연결이 돼 있고 또 중국과의 경쟁과도 연결이 돼 있고 한국이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와도 연결이 돼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EV를 계산해 보면은 가장 좋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 나와요. 왜냐하면 테슬라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밑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놀랍네요. 중국이 지금 대세인데 전기차는 네. 600만 대를 만드는데 1년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 밸류에이션과 상대적인 매력도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아, 많이 비싸죠. 예, 예.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근데 이제 비싸요. 그나마 네. 신재생에너지는 좀 틀려요. 음.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중국. 네. 그러다가 한국이었고 그 한참 밑이 미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국이 확 올라갔어요. 중국이 떨어지고. 한국이 미국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그래서 또 미국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한국으로 따지자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 거죠. 기아차, 현대차 뭐 관련된 플러스 뭐 그 배터리 관련 쪽,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쪽 다 연결시켜서 그게 하나의 뭐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단어들 많이 만들어내시던데. 태조 태조 이방원. 네. 어떻게 태조 이방원 계속 아, 봐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확실히 그 유본 부장님하고 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유본 부장님은 이제 거시 탑다운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계속 하니까 좀 짧게도 보시는데 저는 시계로 굉장히 길어요. 뭐 몇 한국 년씩 시장에서. 몇 년 시장을 보니까 아예 그 좀 올라왔다 하면은 그냥 잘 안 보는 입장이라 확실히 접근이 많이 틀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는 진짜 바닥에 있는 것만 보는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 셋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 전문, 또 해외 시장 전문, 또 저 채권 전문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자 대면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제 월요일 날 3부 시간이 너무 짧게 얘기하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1시간 여유 있게 했는데도 짧네. 아 그래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얘기를 좀 덜 했어요. 좀 더 했어야 더 된다. 했어야 아쉽습니다. 아, 음모론 조금 더 파였어야 아.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더 궁금하시죠? 아, 나 궁금해요. 그리고 채권 네. 시장 플러스 부동산도 좀 얘기해 주시면 부동산? 좋겠어. 예. 그럼 어떻게 아, 해야 요즘 되죠? 나 걱정 엄청 하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한국 부동산? 가격 아니 부채가 전 세계 너무- 부동산. 아니,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아, 시청자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순서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특히 저희 세 사람을 보시려면 월요일 3부만 오지 마시고 월요일 그냥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